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호호의 호우줌마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 딸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나요? 엄마는 내일 오늘 출근하지 않으면 아마 어제쯤 이렇게 따끈한 오뎅국 어묵탕에다가 이렇게 소주 한 잔 딱 생각나는 그런 지금 날씨가 딱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음,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11도로 좀 쌀쌀해진대요. 우리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며 선선하겠다고 합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9도니까 기후차가 좀 나네요. 오후부터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경기 북서부와 충남 북부 서해안은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 산간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다고 합니다. 또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고요. 서울 11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낮 기온은 그래도 조금 높아서 좀 이제 약간 살짝 덥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낮 기온은 그래도 좀 따뜻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니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휴일인 내일도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저녁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비 소식이 또 이렇게 있네요.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좀 더 쌀쌀해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10월 31일 할로윈 데이 때문에 지금 다들 이번 할로윈 데이가 코로나19 그 5차 대유행이 되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방역 수칙을 이렇게 준수하라고 지금 그러는데요. 이때 최대한 모임은 온라인으로 만나고 또 우리 외부 모임 시에도 8인까지만 지금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이 된 그 8인이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10월 마지막 날이라서 더더욱이나 또 요걸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11월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다고 하죠. 네. 하지만 여전히 1,000만 명 이상 미접종자가 있고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또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등 위험 요인이 이제 상존하기 때문에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어제도 요 근래에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도 지금 예방접종 때문에 휴방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자주 가는 그 방송하시는 분들 스머분들께서도 지금 대부분 거의 다 예방 접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2-3일씩 지금 잠깐 방송하시면서도 쉬시고 그런 지금 그러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뭐 괜찮다곤 해도 목소리를 좀 목소리 이렇게 소리 내는 걸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팔이 아프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나른하고 자꾸 잠이 온다고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거 다 백신 후유증인 것 같아요. 호엄마도 다 그렇게 겪었는데 백신 후유증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서서히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무사히들 다 아무 일 없이 예방접종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우리 아들, 딸들 요즘에 또 공부하느라고 주말도 없이 학원 가고 하느라고 정말 많이들 지금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조금만 더 우리 참고 힘내봅시다. 강원도 아이고 우리 0826님이 언제 오셨네요. 아이고 제가 이거 뭐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0826님 오신 걸 못 봤네요. 네. 제가 이렇게 그날 방송할 거를 이렇게 노트에 저만의 어떤 노트에다가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끔은 제가 메모한 걸 보면서 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셨는데 제가 빨리 몰랐어요. 아이고. 강원도에서는 지금 경포 호수에 새롭게 그 큰 달을 6mm의 큰 달 조형물을 설치했대요. 강릉시가 경포 호수 주변에 그 달 조형물을 설치했는데요. 경포 호수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대요. 경포 호수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그렇게 강원도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와 있네요. 큰 조형물이네요, 정말. 큰 대보름 날의 보름달 같아요.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 섣불리 이제 11월 달부터는 뭐 여행도 가능할 것 같은데도 왠지 섣불리 막 여행을 간다거나 막 어떻게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직은 좀 섣불리 여행 가기가 조금은 망설여지네요. 지금 국민들의 우리 높은 참여 관심으로요.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률이 80%를 달성했다고 해요. 10월 29일 16시 기준으로요. 전 국민의 80%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요. 아직 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들도 추가 접종이 아직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2차 또 하고 계시고 3차까지 지금 다들 일상 회복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두 이렇게 조금씩 두렵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백신을 맞아야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은 또 그래도 안심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변이 바이러스만 크게 이렇게 이제 전염되지 않고 나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 방송도 그러고요. 이렇게 잠깐 기침이 나려 그러거나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마이크를 살짝 음, 꺼놨는데 이렇게 살짝 위에 터치만 하면은 이거 마이크 이름이 뭐더라? 아 이거 살짝 터치만 하면은 살짝 꺼지고 그래서 살짝 끄고 물 마시고 또 이렇게 켜는 걸 살짝 터치해야 되는데 이거 켜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저 혼자 막 방송 이렇게 하다 보면 음악만 나가고 이게 방송이 안 돼서 지금 이번과 지난번과 두 번 다 한 몇 분 정도 음악이 이렇게 한 1분이었나? 한 몇 분 정도 음악만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이크에 신경을 바짝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화면 보면서 마이크 소리 잘 나오나 보면서 그동안에 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제가 뭔가 좀 혼란스러운가? 갑자기 지금 이러네요. 제가 조금 신경 쓰고 했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시 보기 보시는 분들은 음악이 좀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짝 또 뒤로 건너기 해갖고 뒤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방송하면서 마이크 꺼놓고 방송했어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랬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좀 여러 번 하네요. 네, 여러분 지금 요맘때에 우리가 조금 쌀쌀하다고 해서 요럴 때 우리가 식품 이런 거 관리 같은 거 냉장고에 안 넣고 상온에 쌀쌀하다 보니까 놔둬서 약간 요럴 때가 이런 식품 쪽에는 위생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식품 안전관리에서 나온 걸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가 있대요. 여러분 요거 알고 계시나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2023년부터요. 유통기한이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사실. 2023년이면 지금 21년이니까 아직 조금은 기한이 남아있네요. 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식약처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요.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대요. 시중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요,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래요. 사실 우리가 사실 저도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해서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냥 다 폐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기한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우유 등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한을 좀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통기한 넘은 음식 먹어도 되나요?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 유통기한이고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소비하여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소비기한이 바로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이 유통 단계 등을 거치면서 온도나 환경 관리가 됐다는 조건 하에서요,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식품 구매 이후 실제 섭취 가능한 기간은 보관 환경과 식품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보관 방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그 소비기한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식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네, 예를 들어 이제 우유가 있어요. 우유의 유통기한은 10일이고요. 소비기한은 50일이래요. 플러스 50일. 그리고 식빵은 유통기한이 3일인데 소비기한은 플러스 20일이라고 합니다. 치즈는 유통기한이 6개월이래요. 치즈는. 근데 소비기한은 70일이라고 합니다. 달걀은 우리 유통기한이 20일인데 소비기한은 25일. 달걀은 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좀 이렇게 비슷하네요. 그리고 두부는 유통기한이 14일이고요. 소비기한은 90일이라고 합니다. 14일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우리가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만 잘하면 소비기한은 이렇게 90일 90일이래요. 두부 같은 경우. 네, 요구르트도 유통기한이 10일이면요. 소비기한은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냉동만두는 유통기한이 9개월이면 소비기한은 1년 이상이라고 하고요. 또 통조림도 1년 이상이 유통기한이면 소비기한은 이거는 둘 다 비슷하네. 통조림은 유통기한도 1년 이상, 소비기한도 1년 이상. 이렇게 통조림이 좀 기한이 좀 길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해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어도 이렇게 그 보관 방법만 잘 지키셨으면 소비기한이 좀 길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음식 섭취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그 29일이요. 10월 29일이 바로 그 뇌졸중의 날이었대요. 우리 뭐 아들 딸들은 아직 뇌졸중과는 거리가 멀겠지만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네, 어르신들이 계시면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놔도 좋을 것 같아요. 10월 29일이 세계 뇌졸중의 날이라고 해요. 뇌졸중 이런 올로 계기로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매년 10월 29일은 세계 뇌졸중의 날입니다.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국내 뇌혈관 질환 및 실태, 예방, 관리법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담배를 끊고 또 술은 한두 잔 이하로 줄이고요. 그리고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요. 스트레스도 줄여야 된대요. 정기 검진 및 꾸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가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또 어머님 아버님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은 또 병원에 가자 그러면 괜찮다고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시면서 병원 가는 걸 조금 꺼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 딸들 부모님 관찰 잘 하시고요. 할머님 할아버님 계시면 네 그렇게 잘 관찰을 해서 이렇게 신경을 좀 이렇게 쓰시다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얼른 네 병원으로 모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뇌혈관 질환은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뇌졸중 뭐 이런 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또 터져서 이제 뇌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에도 이르기도 하지만 일단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인제 우리가 이렇게 신체 장애가 오는 거죠. 이렇게 뭐 반쪽 이렇게 왼팔을 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온다든가 또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좀 어눌해지고 말을 잘 못하신다든가 네 그런 사례를 좀 봤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해도 안 가신대요. 안 가시다가 아무래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한참 후에 갔더니 뇌 안에서 혈관이 터져 갖고 뇌경색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빨리 갔으면 좀 치료가 될 수 있었던 걸 늦게 가셔 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왼쪽 팔 다리 그리고 왼쪽으로 되는 그 기둥은 다 이렇게 마비가 와서 음식 같은 것도 좀 부드러운 것만 드셔야 되고 어 혼자 어디 가시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가셨더라면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머님, 아버님이나 할머님, 할아버님 잘 조금 신경 써서 좀 이렇게 살펴보세요. 음 뇌에 가는 거는 좀 많이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우리 젊은 아들, 딸들도 그러고 또 어린 아들들도 딸들도 보면 요즘에는 그 성인병 이런 거 뭐 그 당뇨 이런 것도 꼭 그 어른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조금 식품 보조제 같은 걸 드셔서 뭐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게 하는 걸 드신다든가 내 건강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들, 딸들 대부분 이 식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뭐 컵라면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에서 이렇게 하는 도시락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배달 음식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비타민제라도 드시고 뭐 이렇게 그 토마토 같은 거라도 드시고 그래서 엄마가 더 이렇게 한 가지씩 건강에 필요한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가볍게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 딸들이 좀 건강해야 되니까. 음. 엄마 마음에 뭐 조금이라도 저렴하면서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대파 같은 것도 좋고요. 양파도 좋고요. 네. 예.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음, 이거는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맙시다. 급하게 뛰어가다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꽃 같은 시절 시들어 할미꽃 되면 나만 서럽잖아요. 너무나 많은 짐 등에 지고 가지 맙시다. 그 무게에 내 등이 희면 나만 슬프잖아요.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맙시다. 그런다고 부자 되는 것 아니잖아요. 소중한 삶을 누리며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그쵸? 우리 인생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뭐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정신없이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정말 앞만 보고 막 아동바동 막 돌돌돌돌 거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학교 갔다 집에 왔다 학원 갔다 학교 갔다 집에 왔다 학원 갔다 이 생활 자유롭게 더군다나 요즘에는 외출도 못하고 친구도 만날 수 없고 그렇게 살고 또 직장인들은 알바생들도 그렇고 또 출근하고 뭐 학교 가고 아니면 공부하고 집에 오고 또 어쩌다 뭐 누군가를 만나서 뭐 이렇게 소주 한잔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살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해놓은 게 뭘까? 이렇게 내가 뭘 이루면서 살았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막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음, 그래서 때로는 조금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물론 열심히 내 일 열심히 내 공부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또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요.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쉴 때는 또 푹 쉬고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쉴 때는 신나게 쉬고 공부할 땐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출근해서 일할 땐 또 열심히 일하고 네, 또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너무 막 아동바동 동동동동 거리고 살아도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막 크게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을 뿐인 것 같고 조금 허탈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삶을 우리는 조금씩 누리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혹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물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사람. 아마 지금 뭐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그런 연인 관계인 분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 또 아니면 호기심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겠죠. 그리고 또 가끔은 이별을 했지만 또 이별한 사람도 보고 싶은 사람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더 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추억의 계절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누구 이름을 적을 건가요? 그리고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호엄마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아무래도 조금 그 오해를 해서 서로 약간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인데 같은 직장 동료였거든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서 정말 둘이서 쉬는 시간 되면 카페에 가서 디저트도 먹고 커피를 를 마시면서 카페에 이 하루는 이 카페 가고 하루는 저 카페 가고 하루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커피숍, 그런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아닌 개인이 소소하게 하는 그런 카페에만 다니면서 이렇게 음 커피나 여러 가지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동료였는데요. 그분은 또 사교성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이제 선임이다 보니까 저한테 항상 잘하기도 하고 서로 저는 또 일을 잘 가르쳐 주고 그런 사이였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동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약간의 뭐랄까 저한텐 그러지 않은데 다른 분들한테는 자기가 모르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막 떼를 쓴다 그러죠. "아 해 줘, 해 줘.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어 물어보거나 저한테는 물어보면 저도 잘 가르쳐 줘서 저하고도 이제 친하게 지내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 어떤 성격이었냐면 다른 직원분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 세세한 정보를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이제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으면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에게 어떠어떠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아 이런 식으로 대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 직원들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저를 통해서 일도 배우지만 전 직원들에 대한 세세한 어떤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성격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한마디로 정보를 저한테서 얻어간 것 같아요. 얻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새로 왔으니까 이제 뭐 '많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이제 좋은 점들 '저분은 이런 성향이시고 저분은 이런 성향이시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아마 이제 음 그 성향을 좀 알려주고 그냥 그렇게 가깝게 매일매일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일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이 직원분들하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친해졌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죠. 저는 적응을 잘하고 있어서. 근데 이분이 이 직원분들한테 인제 어느 날부터 저를 비롯해서 다른 동료분들한테 선물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인제 인제 우리가 인제 사원복으로 갈아입고 라카가 있는데 라카를 굳이 잠그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라카 안에 출근을 해 보면 그 안에 막 선물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가벼운 음료수나 가벼운 게 아닌 좀 고가의 뭐 이렇게 선물들이 막 있을 때도 있고요. 이게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니고 뭐 생일이라든가 이러면 서로 이제 뭐 또 생일 돌아가면서 서로 선물을 주면 되는데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뭐 직원들 선물을 이렇게 뭐 그것도 다도 아니고 물론 이제 고가니까 다를 줄 수는 없겠죠. 저를 비롯해서 한두 사람만 이제 자기에게 어떤 정보를 주거나 자기가 좀 유리한 사람 뭐 자기가 가까이 하면 좀 편리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위주로 선물을 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받아서 부담스러워서 안 받는다 그러고 다시 라카에 돌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서 또 다른 선물을 또 자꾸 고가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거절을 했었죠. 근데 인제 다른 분들은 막 좋다고 막 받으시고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러시고 받으시는데 저는 왠지 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받았다면 저도 인제 그거에 비슷한 다른 선물을 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가 됐죠. 그분은 또 선물을 주니까 또 음 다른 분들은 인제 그냥 받기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물을 받아서 그 마음의 빚을 진다 그러죠. 뭔가에 그게 싫어서 저는 또 거기에 대한 선물을 같이 해서 줬더니, 이분은 또 받아서 좋다 그러면서 인제 틈만 나면 저한테 어떤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부담스러워서 싫었는데, 어느 날은 인제 이분이 저 아닌 다른 동료분들한테, 좀 더 나이도 있고 하신 분인데, 자기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좀 자기가 못하니까 그분한테 대신 해 달라고 한다거나, 뭐랄까, 이 선물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좀 고용주와 고유 이렇게 그 어떤 그런 관계처럼 좀 사람을 부린다? 뭐 일을 시킨다? 오히려 제 막내인데. 음 약간 그런, 어느 날부터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인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막, 이게 저희 인제 근무하면 분위기가 참 좋았었는데, 그분이 오면서부터 쪼끔, 또 선물을 이렇게 받으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선물을 안 하고 저한테만 하니까 뭐 쉬쉬쉬 이게 뭔가 비밀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저는 불편하고 싫어서, 저는 누구나 항상 평등하게 공등하게 공정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모든 업무나 어떤 규칙 같은 건 비슷하게,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좀 빠뜨리거나 뭘 해도 좀 저는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인제 또 다른 분들한테 저에 대해서 인제 막 물어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떤 뭐 그런 거 없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 보여주고 그냥 다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인제 저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묻고 다녔다는 거죠. 왜,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음. 물어보면 저는 다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 부분도 쪼끔 뭔가 좀 '뭐지?' 그러니까 뭔가 저의 어떤 약점을 잡으려고 그랬었는지, 사람들의 어떤 약점을 잡고 이분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약점을 잡을 만한 건 없었어요. 제가 잡힐 만한 것도 없었고. 음. 다른 사람들은 인제 그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좀 굽혀 들어간 거죠. 막내지만 그 고가의 선물을 받다 보니까 무조건 이 사람 편을 들어주고, 이 사람이 "어 나 이거 못해, 못해. 이거 좀 해 줘." 막 그러면 "어 그래, 그래. 내가 해 줄게." 하면서 다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인제 뭐 그런 자기 마음대로 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인제 얘기를 했죠. 그냥 차라리 나한테 직접 물어보지 왜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는 좀 거리를 둬야겠다. 지금 회사 분위기도 좀 그렇고, 나는 좀 이제 누구누구 씨와 좀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고, 예전처럼 이제는 자주 같이 차를 마시러 가는 것도 조금 이제 자제하고, 선물 같은 것도 이제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날 퇴근을 했는데, 그날 새벽에 그다음 날 아침인가 저희가 출근하기 전에 일찍 와서, 저희 이제 팀장님, 점장님에게 개인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내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당분간 그러면은 조금 쉬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한 일 주일 후에 다시 그러면 출근을 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사직서를 그럼 그때 인제 와서 써라."라고 인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저는 쪼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괜히 인제 '저 때문에 그런 건가? 괜히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나 때문에 이분이 퇴사를 하는 건가?' 쪼끔 약간 저 놀랐어요 인제.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야 될까 하고는 이제 음 좀 망설였죠. 물어보지 못하고. 망설였었는데 사실 좀 전화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조금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덮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갔어도 될 수 있었겠지만 왠지 분위기를 그분이 한 분이 들어와서 저희 이제 일하는 분위기를 다 이렇게 흐트려 놓는다 그러나? 뭔가 체계를 다 흐트려 버리고 자기보다 높은 분이든 낮은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가 이 선물 공사를 해서 다 자기가 이렇게 휘어잡고 이렇게 사람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음. 그래서 괜히 저 때문에 뭐 쪼끔 그분이 퇴사를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인데 제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어 '설마 퇴사를 하는 건가? 설마.' 그러고 저도 그냥 그러면서 인제 일 주일을 넘겼죠. 일 주일 후에 출근을 하면 그때 다시 이제 조곤조곤 다시 얘기를 해 보자. 어차피 같이 또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니까 '다시 차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얘기를 나눠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직장에 나오지 않으시고 이제 팀장님이랑 따로 만나서 따로 다른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직서를 쓰고 예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저는 쪼끔 마음에 쪼끔 남아 있어요. 보고 싶다라는 거보다 그냥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 부분에서 내가 좀 서운하게 말을 했다면 그 부분은 내가 사과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과를 내가 해야 되는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그렇게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퇴사를 한 건지 그거는 잘 퇴사 이유는 밝히지 않으시더라고요, 팀장님이. 음. 그래서 지금 갑자기 누군가가 음 보고 싶다면 떠오른다면 네 그분하고 좋게 매듭을 짓지 못해서 네 좀 마음이 지금 시간이 이게 7 년쯤 된 것 같아요. 지금도 항상 마음에 걸려요. 네. 대부분 퇴사를 하더라도 저는 퇴사를 하든 어떤 모임에서 나가든 이렇게 그걸 그만두게 되더라도 항상 이게 마무리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어떤 분들은 퇴사를 하니까 대충대충 뭐 이렇게 '내가 어차피 이거 그만둘 건데.'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퇴사를 하고 나서도 이 영업에 이렇게 제가 하는 했던 일들이 지장이 없게 제가 이 자리를 비워도 지장이 없게 옆에 분들에게 업무를 다 알려드리고 인수를 완벽하게 하고 더 늦게까지도 뭔가 안 돼 있는 걸 더 저는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의를 주고 그러니까는 가끔 그분들이 그래요. 제가 퇴사하는 곳마다 그분들이 "아니 내일모레 퇴사할 사람이 무슨 이런 걸 다 알려주고 이렇게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고 이러고 가냐."고. 그러니까 퇴사를 하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해 놓고 가야죠. 그래야 남아 있는 사람이나 새로 오는 분들이 이렇게 '업무에 지장이 없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분하고 네 갑작스럽게 그렇게 그분이 퇴사를 해서 그 직장 동료분이 네 지금이라도 뭐 길 가다 우연이라도 그분의 모습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어제 제가 출근을 할 때 백화점 그 앞에서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뒷모습이 비슷한 분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막 그 급한 마음에 인제 이렇게 가서 딱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더더욱이나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그때는 그렇게 서운하게 말을 해서 "미안하다."라고 이 이야기를 좀 해 주고 싶더라고요. 상황은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음 그래서 좀 그때는 내가 서운하게 말을 해서 "정말 미안했다. 나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다면 그것도 좀 미안했다."라고 그 말을 꼭 해 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아니 다행이 아니라 저기 안타깝게 그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해년마다 가끔 그분하고 비슷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막연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문득문득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괜히 좀 제가 서운하게 한 거 같아서. 음 그래요. 이게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운 사람도 보고 싶지만 이렇게 저처럼 좀 이렇게 마음에 어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런 사람도 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지,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어디선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음, 음, 날씨가 지금 좀 쌀쌀해서 제가 좀 따끈한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도 조금 이제 좀 갑자기 지금 기온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음.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나 또 이렇게 그 메신저 피싱 이런 게 많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음. 뭐 지금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연락이 안 되니까 휴대폰을 수리하러 왔는데 휴대폰을 수리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지금 계좌를 보낼 테니까 그 계좌로 현금 30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네, 그런 문자가 저한테도 왔고요. 또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 그 언니는 따님이 있는데 그 딸 이름까지, 네. "엄마 나 누구누구야." 라고 그 딸 이름까지 이렇게 해서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어머 우리 딸이 지금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네. 그런데 이거 얘가 왜 돈이 없다고 그럼 카드로 계산하면 되는데 왜 돈이 없다고 나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그러지?" 그래서 그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보내지 말고 딸한테 먼저 직접 통화를 해 보라."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전화를 마침 받았어요. 음. 그래서 그것도, 네, 메신저 피싱. 요즘에 이런 게 많아서 그런 피해를 우리 또 어머님, 아버님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죠. 음. 그래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그 50대 내지 60대 많이 타는 버스가 있대요. 어. "엄마 난데 핸드폰이 고장 나서 이걸로 연락해. 근데 엄마가 좀 해줄 게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네. 29일 부산 해운대 올림픽 교차로역을 지나는 31번 시내버스 스피커에서 정거장 안내 음성이 나온 뒤 갑자기 여고생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여고생이 갑자기 "엄마 난데 핸드폰이 고장 나서 이걸로 연락해."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놀란 시민들은 여고생의 목소리에 집중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해운대 경찰서가 만든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 음성이었대요. 음. 해운대 경찰서가 버스에서 협조를 받아서 도착지 안내 음성 뒤에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 음성을 넣은 거래요. 음성은 자녀가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해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자 등을 이용해 급하게 말을 걸어오는 상황을 연출한 거라고 하네요. 듣는 이가 잠시 착각에 빠질 찰나 "잠깐 혹시 속고 있지 않나요?" 라며 자녀 사칭 피싱 범죄 일단 멈추고 확인하세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며 메신저 피싱 피해 경각심을 일깨워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31번 올림픽 교차로 역에서 하차한 어떤 어머님께서는요. 처음에 "엄마."라고 부르길래 뒤돌아볼 정도였어. 안내 방송인 걸 알고서 유심히 들어보니까 며칠 전 내가 실제로 받은 문자와 내용이 똑같았다 하고 말씀을 하셨대요. 피해 예방 홍보 음성은 자녀 사칭형 메신저 피싱과 정보기관 사칭형 스미싱 등 두 가지 사례로 제작이 됐고요. 이 음성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송출한다고 합니다. 해운대 경찰서는요, 50대와 60대가 전체 피싱 범죄의 85.8%를 차지하기 때문에 노선 중 해당 연령대 승객이 많이 탑승하는 버스를 지정해 음성을 송출한다고 설명을 했대요. 해당 음성이 녹음된 버스는요, 총 6대라고 해요. 하루 1200차례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체 보이스 피싱 피해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에 문자를 보내는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 165.4%로 더 증가했대요. 엄청나게 대폭 증가했대요. 여러분들 이런 문자 받으시면 엄마에게 꼭 알려주세요.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꼭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이런 거는 절대 그쪽으로 돈을 보내면 안 된다고 꼭 우리 자녀분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꼭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꼭 알려주세요. 여기 또 다른 예를 보니까요. 몇 달 전에 엄마한테 막내 동생이 울면서 보증 때문에 납치됐다고 5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집이 난리가 났었대요. 그랬는데 동생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동생은 근무를 잘하고 있었다고. 동생 이름을 대고 얘기하니까 깜빡 속았다고 하네요. 음, 아까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근무했던 그 언니도 음, 딸 이름까지 엄마 나 누구누군데라고 그렇게 진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정말 그쪽으로 바로 막 놀래서 허겁지겁 계좌이체하지 마시고요. 꼭 우리 자녀분들 엄마 아빠에게 꼭 알려주세요. 전화 꼭 직접 하라고. 음.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우리 한창 오징어 게임 많이 지금 인기 있잖아요. 이 오징어 게임이 사실 일본에서 그 일제 강점기 때 전파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 니호겐니자이 신문이 니혼게이 자이 신문 네 맞게 읽었죠? 이 신문이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은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요. 대부분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전파된 놀이라는 것이죠. 음, 29일 니혼 기자의 신문에 서울 지국장 스즈키 쇼타로는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일본의 잔영이라는 칼럼에서 이같이 말했대요. 그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향수를 느낀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게임 대부분이 일본에서 유래한 놀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대요. 오징어 게임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일본의 달마상이 넘어졌다와 가사만 다르고 규칙과 선율이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한국의 이명수 연기 항토박물관장의 발언을 인용해 뒷받침했는데요. 이명수 관장님도 일제강점기 때 아이들이 달마상이 넘어졌다라는 놀이를 일본어로 놀던 것을 본 독립운동가가 같은 선율로 바꿔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이렇게 변형돼서 퍼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 네. 아이고, 우리 0826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네. 이외에도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게임 등은 모두 일본인에게 익숙한 놀이라고 설명을 했대요. 음, 오징어 게임 역시 일본이 원조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칼럼 드라마 제목인 오징어 게임. 스즈키 국장은 칼럼에서 오징어 게임은 바닥에 S자를 그리며 서로의 진지를 공격하는 놀이로 일본이 뿔이라는 설이 있다며 명칭의 유사성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고 해요. 임감장님은 한국 교과서 133권을 조사해보니 이들 놀이가 일본에서 유래했다고 적은 교과서는 전무했고요. 모두 한국 전통 놀이로 표기돼 있었다고 하네요. 임감장은 27개 놀이에 대해 일본 놀이라는 것을 기술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일본의 놀이니까 놀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다만 일본의 놀이가 왜 한국에 들어왔는지 그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나라를 빼앗기면 문화도 빼앗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렇게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 그리고 옛날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도래한 문화가 일본 문화로 정착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동북아의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중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만든 것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시청되고 있는 현실도 흥미롭다며 드라마와 같이 잔인한 놀이는 싫지만 세계 어느 거리에서 달마씨가 넘어졌다를 듣게 된다면 이 역시 오늘날의 문화 전파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고 이것을 또 우리나라의 어떤 놀이로 우리가 또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약간 바꿔서 뭐 규율은 어떤 그런 걸 바꾸지 않았지만 뭐 우리나라의 그 선율로 바꿔서 약간 변형이 돼서 또 우리나라의 우리 어린이들이 놀던 그런 놀이로 자리를 잡게 되었네요. 일단 저도 이게 우리 전통 놀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쩐지 좀 잔인하더라. 어쨌거나 뭐 잔인한 건 아니고 좀 그게 또 그래도 우리 어린 시절에 재밌게 놀았던 놀이가 지금 오늘날은 좀 잔인하게 이렇게 나오고 해서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 그 뭐랄까 약간 좀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그래요. 이렇게 오징어 게임의 이 모든 놀이는 이렇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게 또 우리나라에 맞게 이렇게 변형이 돼서 퍼진 거라고 합니다. 문화라는 게 참 그러네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또 우리의 좋은 또 놀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뭐 우리와는 또 아주 가까웠지만 또 이 일본인이 본 또 오징어 게임은 친숙함과 또 신선함 사이라고 하도 인기 있다고 하길래 오징어 게임을 보기는 보았는데요. 잔혹한 소재를 좋아하지 않는 데다 드라마 속 정서도 진부하게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호보다는 불호 쪽 손을 들어주고 싶다고. 이
작품이 전 세계 곳곳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였다라고. 일본에서도 이 드라마가 꽤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일본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드라마를 보았다는 친구들은 재미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특히 중, 장년 남성들의 평가가 좋았대요. 서바이벌 게임을 소재로 삼은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는 복잡한 게임 룰을 풀이하고 해결하는 두뇌 싸움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은데 그와 달리 오징어 게임에서는 가혹한 게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의 삶과 감정선을 섬세하게 다루는 것이 꽤 참신했다고 해요. 음. 드라마에 등장하는 추억의 놀이들이 일본인의 향수를 자극한다는 반응도 흥미로웠고요. 실제로 첫 에피소드에서 충격적인 반전을 안겨주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동일한 뭐 오뚜기가 넘어졌습니다라는 놀이가 일본에도 있대요. 또 일본인들에게 오징어 게임은 한편으로는 친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선한 재미를 안겨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네요. 아, 일본에서는 또 한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일본 콘텐츠를 베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오징어 게임의 플롯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주인공이 정체불명의 도박판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든다는 내용의 일본 만화 도박 묵시록 카이지와 상당히 유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네요. 90년대 연재가 시작된 이 만화는 극단적인 설정과 거침없는 상상력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고 하지만 그 뒤로 일본에서는 유사한 소재의 영화나 게임, 드라마 등이 상당수 만들어졌고요. 생명을 건 게이머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스게임이라는 장르가 확고하게 정착되었고 일본 영화 배틀로열이나 할리우드 영화 헝거게임 등도 이 장르에 속한다고 해요. 짐작건대 내가 오징어 게임에 시큰둥했던 것은 이 장르에 대한 이해가 얕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장르모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장르 특유의 문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음, 이분은 어떤 분이셨지? 음, 아, 인류학자. 이분,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은, 어, 일본, 같은 일본, 다른 일본은 미디어 인류학자 김경아 박사님이 다양한 시각으로 일본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물입니다. 라고 하는 글에 올라와 있는 글이네요. 네. 음, 일본은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많이 제작을 했네요. 일본에서 제1차 한류는요, 2000년대 초반 그 공영 방송으로 전파된 겨울 연가 등 인기가 있었죠. 음, 그 전통파 멜로 드라마가 불러일으킨 열풍은 사회 현상이라 불릴 정도로 이례적이었대요. 그래서 음, 다만 당시 한류는 이 드라마 출연 배우의 인기에 한정되어 있었고요. 한국에서 아줌마라는 단어가 때때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회자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중년 여성에게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의 인기를 놓고 뻔하디 뻔한 스토리가 중년 여성들이 그저 그런 문화적 안목에 어필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이때만 해도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높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2010년대 초반 대중성이 강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무장한 소위 K-팝이 또 있었고요. 일본에서 겨울 연가가 데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예감한 한국의 연예 산업이 일본의 소비자층을 의식한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의 매스미디어도 이를 반겼다고 해요. 그래서 점차 이제 음, 한류, 그 한국 연예인들이 그 일본어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유창한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렇지만 극우 세력의 뭐 그 뭐지? 굉장히 좀 험한 분위기? 그런 것도 좀 심했었죠. 극우 세력이 좀. 음. 이렇게 해서 일본 젊은 분들은 또 우리나라 케이팝 한국 문화 마니아를 자취하는 10 대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러긴 했는데 요즘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음 멈추어 있는 거죠. 네.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도요. 일본에서는 "이런 드라마를 왜 못 만드냐."라는 질타가 곧바로 튀어나왔다고 해요. 네. 한국은 한 수 가르쳐 줘야 하는 존재라는 일본의 그 사회의 뿌리 깊은 시각이 변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이 만든 걸 보고 또 "왜 일본은 이런 걸 못 만드냐."라고 자기네 스스로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를 알려주면 그거 한 가지에서 멈추지 않고 이거를 다양한 시각, 다양한 각도,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많이 뭔가를 이렇게 변화를 주더라고요. 음식도 그렇고 어떤 뭐 재료를 하나 이렇게 줘도 그 한 가지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는다거나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호흡만은 여러분들은 또 이제 31일 또 할로윈 데이도 있고 오늘과 내일 아주 아주 즐거운 네, 주말 보내시겠죠? 엄마는 또 이제는 오늘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러 가야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도 하고 싶고 더 많은 것도 하고 싶은데 이제 요만큼만 하고 엄마는 이제 네, 잠자러 가겠습니다. 우리 뭐 이 추운 날씨에 지금도 열심히 어디선가 뭐 알바를 하고 또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네 추운 날씨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따끈한 차라도 마시면서 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 주말이라서 뭐 룰루랄라 신나게 이렇게 엄마처럼 방송을 하거나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또 게임을 하거나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어디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 혹시 뭐 휴대폰으로 엄마 방송을 보게 되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음. 그리고 또 수능이 다가와서 지금쯤 또 기말고사랑 뭐 수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말에도 학원을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아들 그리고 딸 네, 조금만 참으세요.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네, 학창 시절도 계속 가는 건 아니니까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네, 해봅시다. 화이팅! 힘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많이 많이 웃으시고요. 오늘은 마지막 인사만 할게요. 여러분 호엄마가 좋아하는 웃음. 가끔은 안면 근육이 오거나 근무를 할 때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게 막 근육 이게 마비가 온다 그러나 그 정도로 이렇게 네 그 약간 막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막 하하하 호호호 막 그러면서 개구리 뒷다리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거든요. 개구리 뒷다리 뭐 이렇게 한 몇 번 하면은 또 얼굴 근육이 조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는 날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네, 쫌밤 쫌꿈. 네. 이제 호흡만은 그만 가겠습니다. 우리 0826님 안 주무시나요? 네,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호흡만 그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네. 네, 허겁지겁 달려오셨군요. 우리 0826님.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우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우리 0826님도.